그 다음으로 이제 작은 스케일을 생각해 보면 이제 1000km에서 10,000km 정도 사이의 오더를 가진 어떤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3000km 예를 들어서 뭐 혹은 4000km 뭐 정도 되는 현상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요거를 우리는 종간 규모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납틱 스케일이라고 영어로는 부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압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그런 스케일을 가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 MJO는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니까 조금 빠져도 되고 이런 저기압 같은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일기도에서 보면 저기압이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저기압이 뭐 이렇게 치고 지나가죠. 요만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뭐 한 2,000km 뭐에서부터 해서 한 3, 4,000km까지도 생기는데 이런 현상을 이제 시납틱 스케일이다, 종간 규모다라고 부르고 이제 그거보다 한 더 정도 낮은 거를 100km 정도 단위 현상들을 이제 메조 스케일이다, 이제 중규모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여름철에 나타나는 이제 집중호우 내리는 것 같은 이제 중규모 대류운, 대류 복합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대류운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한 번에 뭉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규모. 그리고 혹은 이제 저기압이 이렇게 박히면 저기압은 이렇게 생기지만 이제 저기압 주변에서 이렇게 전선이 생기는데 이런 전선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저기압 자체는 2, 3,000km지만 이제 저기압에서 딸려 나오는 이 전선을 크로스 프론탈 방향은 수백 킬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뇌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전선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중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이라 그래서 이제 미규모라고 부르는데 이제 뭐 전형적으로는 대기 하층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혼합 과정이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뭐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한 상황이라면 스케일이 너무 작긴 하지만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가 날 때 이쁘게 그냥 쓱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막 요동치면서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올 때 이런 섞임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규모라고 부르죠. 아니면 이거는 조금 큰 현상도 있다면 뭐 이렇게 도시가 있다면 이렇게 고층 빌딩이 있다면 고층 빌딩을 이렇게 바람이 지나갈 때 막 이렇게 터뷸런스 난류 같은 거 생기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빌딩풍이라든지 이런 거 현상을 이제 다룰 때 이걸 이제 미규모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뭐 괜히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학부 수준에서 관심을 가지는 역학 수준은 사실은 요 종강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부분은 이제 저기압 고기압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종강 규모 현상의 스케일에 맞춰서 요 방정식들의 스케일 분석을 규모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요게 가장 도미넌트한 현상이기도 해요. 대기에서.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한번 봅시다. 내려가 보면 자, 이런 식의 종강 규모를 생각해 보고 한번 지난번에 해서 익숙하겠지만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 항들, 이 종강 규모 현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각 항들의 크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방정식은 이런 변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변수 또는 상수들의 조합으로.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를 안다면 이 값의 크기도 대략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쓰게 될 거고 예를 들어 저기압이 하나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저기압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가서 뭐 주변에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나라가 대략 여기서 한 이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가 한 이게 뭐 겨울철 저기압이면 스케일이 좀 크니까 우리나라가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우리나라 조금 보통 위쪽으로 지나가니까 우리나라 한 이만하다고 칩시다. 대한민국이 이제 한반도가 이 정도 되고 저게 이렇게 지나간다고 칠 때 이 바람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람의 크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경험이 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2학년을 지났으니까 사실은 종간 기상을 배우면서 이 바람의 크기를 대충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수미터 퍼 세컨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올라가서 한 2, 3km 올라가면 10m per second, 20m per second 이런 바람장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빠른 데는 한 3, 40m per second 정도의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정확한 바람 값이 얼마라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오더를 갖느냐, 10m/s의 오더를 갖느냐, 100m/s의 오더를 갖느냐, 1m/s의 오더를 갖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규모 분석을 할 때 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하면 얘가 10m/s 정도 오더의 사실은 크기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W는 10m/s 정도의 오더를 가져요. W가 아니라 U는 10m/s 정도의 오더를 가져요. 수평 바람은 뭐 U나 V나 똑같은 오더를 갖겠죠. 이렇게 돌면 비슷하니까, 그렇죠? U가 평균적으로 좀 더 크긴 한데 뭐 이제 대륙권 중층이나 하층으로 보게 되면 둘이 이제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점점 다가가요. 자, 일단 중요한 건 10m/s 정도의 바람 크기. 연직류는 종강 규모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면은 요건 좀 알기 힘든 부분인데, 요건 그냥 그냥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래서 종강 규모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저 연직류는 주로 한 1cm/s 정도의 속도를 가져요.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정도 크기인데, 1cm/s 정도의 규모를 갖고, 만약 여기에 이제 잠열 방출이라든지 중규모적인 어떤 요소가 가미가 되면 얘가 이제 한 그보다 10배 정도 큰 10cm/s 정도의 오더까지 가질 수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넓은 영역에 대해서 상승류가 생기는 지역이 있는데, 종관적인 힘에 의해서 생기는 오더는 1cm/s 정도 돼요. cm/s. 그래서 10의 -2승 m/s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평바람과 연직바람이 종강구매에서는 한 1000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관측하기가 좀 어렵죠. 얘는 직접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직접 관측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작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타임 스케일을 따지면 이제 종강규모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직관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하면 어떠냐면 직관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이제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과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압이 이렇게 있으면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싹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기압이 뭐 여기쯤 있다가 이렇게 쓱 지나는데, 사실은 저기압으로 비가 내리는 현상이 우리나라 저기압이 싹 지나갈 때가 하루, 길어도 이틀 정도죠. 그래서 사실은 하루 정도의 오더를 가져요. 이 타임 스케일은 종간 규모의 이제 시간 규모는. 그래서 하루가 86,400초니까 6,400초. 우리는 MKS 유닛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초로 나타내야 되니까 요거 10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8만이긴 하지만 10만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10의 5승 10만이니까 10의 5승 세크 정도를 갖는다. 사실은 요것들은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얻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길이 스케일, 우리가 보려는 저기압 생각하면 되겠죠. 길이의 스케일은 이제 뭐 한반도 한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가 한 10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km. 지도를 보면. 그래서 사실 저기압은 1000km에서 한 3, 4000km까지도 커지는데, 이제 오더로 따지면 1000km 스케일의 오더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미터로 다니니까 1000km니까 10의 6승 미터 정도의 오더를 갖고, 그리고 전향력 코리올리스 파라미터는 뭐 이제 중위도에서 한 10의 -4승 퍼세크 정도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왜냐면 F는 2오메가 사인 P고, 이제 위도에 따라서 조금 값이 달라지긴 하는데, 요 값 자체가 이제 0.7에 곱하기 0.7에 곱하기 10의 -4승 정도 되기 때문에 요 2배 정도 하면 1.4 정도 나오죠. 여기 뭐 사인 함수가 조금 줄인다고 쳐도 대략 요 5도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구의 자전 속도 때문에 정해지는 문제고, 요게 지구의 각속도니까, 그렇죠? 2파이를 이제 오메가는 2파이를 하루 동안 도는 거죠. 86,400초. 조금 더 엄밀히는 뭐 366바퀴를 1년에 돌기 때문에 뭐 365분에 366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중요하진 않고, 컨셉으로는 초당 지구가 몇 라디안이나 도는가를 재는 게 오메가고, 그게 대략 이 정도 값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2배니까 그 정도 값이 나온다. 뭐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굳이 헷갈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정도 스케일 오더를 갖는다. 자, 그리고 저기압 고기압이 지나갈 때 기압의 변화, 이것도 사실 경험으로부터 알게 되는 건데, 대략 고기압은 뭐 1010, 1020 헥토파스칼, 저기압은 뭐 990 헥토파스칼, 진짜 셀 때도 뭐 아니면 1000 헥토파스칼,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죠. 저기압 고기압 때문에 생기는 이제 기압의 변화가 대략 10 헥토파스칼 오더를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파스칼 단위로 나타낸다면 10의 3승, 헥토는 100이란 뜻이니까 10 헥토파스칼은 1000 파스칼이라는 얘기죠. 대략 1000 파스칼 정도의 변화를 갖고, 밀도는 사실 대륙권 중하부에서는 대략 1 정도를 간다 그랬죠. 그래서 뭐 단위는 다 여기 써드렸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규모를 한번 보면 돼요. 이렇게 이 작업을 그대로 해볼게요. 요거 자, 간단히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보면 U를 T로 나눴죠. 그래서 U를 T로 나눈 오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조금 더 복잡한데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긴 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얘는 du, dx 플러스 뭐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세로로 쓸게요. v, du, dy 플러스 w, du, dz. 그래서 얘의 스케일을 따지면 이제 u, l이니까 u 제곱 l이고, 그렇죠? 얘 스케일 따지면 역시 똑같죠. 왜냐면 이것도 v나 u나 우리가 똑같이 보기로 했고, x나 y나 똑같은 공간, 수평 방향의 스케일이니까, 그렇죠? 이제 요 녀석이 좀 달랐죠. w는 u랑 완전 스케일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스케일이 w, u, 그리고 연직도 이제 z니까 h, 하이트의 스케일을 가져요. 뭐 여기 안 적어드리긴 했는데 하이트의 스케일은 대략 대륙권의 두께 생각하면 되겠죠. 현상이 대륙권에 생기니까. 그래서 대륙권은 뭐 한 중위도에서 한 12km, 13km 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10km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한 10의 4승 미터 정도를 가져요. 그래서 굳이 오더를 따지면 얘가 이제 얘는 뭐랄까 UU지만 앞에 U는 똑같이 있고 얘는 H분의 W 스케일이고 얘는 H분의 U가 들어가 있는 스케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쓰면 얘는 이제 UUL이고 WUH니까 요 스케일과 요 스케일, 요 스케일과 요 스케일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U가 속도가 한 1000배 정도 크죠. W보다. 대신 L이 H보다 한 100배 정도 크죠. 그래서 100 정도, 요 정도의 오도로 이 녀석이 더 커요. 그래서 두 개 나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요 텀이 요 텀보다는 10배 정도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텀은 사실 W항이 W 연직 방향의 이류항이 요거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수평 방향의 이류항이 요 녀석의 크기를 결정짓는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L분의 U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FV는 뭐 FU 스케일 그대로고, 이제 로분의 dP dx니까 델타 P 나누기 L, 그렇죠? X 방향, 그리고 로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의 스케일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뭐 여기서는 한번 예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얘 스케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훨씬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더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값을 요 전형적인 크기의 값을 때려 넣어보면 요 값의 크기가 숫자로 딱 나오겠죠. 그렇죠? 비교 가능하게.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뭐 간단하게 하나만 해볼게요. U 나누기 T는 U 나누기 T는 U가 지금 10m/s고, 그렇죠? 10m/s고 T는 얼마죠? 10의 5승 세크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죠?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겠죠.
가속도니까 단위는 다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나오겠죠. 사실. 그래서 얘의 오도는 10-4승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얘도 계산을 해보면 얘도 10-4승 정도의 오도가 나와요. 실제로. 뭐 간단히 해보면 되겠죠. U 제곱 요 관계만 더 해보고 말게요. U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니까 아이고 10의 제곱이니까 100이고 10의 2승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될 거고 L은 10의 6승 미터니까 얘는 뭐가 나오죠? 10의 마이너스 4승 역시 단위도 미터 하나 날라가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이 정도 스케일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 보면 FU, F는 10-4승이고 이게 10이니까 얘는 5도가 10-3승이겠죠. 그래서 이 녀석들보다 한 10배 정도 커요. 그렇죠? 10배 정도 크고 이쪽에 이제 프레셔 그레디언트 한번 볼까요?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dp 로 L니까 그렇죠? 얘는 dp는 10의 3승 파스칼이지만 뭐 우리가 익숙한 단위로 좀 바꿀게요. 10의 3승 파스칼 뭐죠? 킬로그램 퍼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죠. 파스칼이 왜냐면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니까.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세크 제곱. 그리고 로는 뭐죠? 로는 1 정도 되죠, 오도가. 그래서 1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그리고 L은 지금 10의 6승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숫자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킬로그램 날라가고 이건 미터 여기 붙어야겠죠? 미터 여기 붙어서 이거 제곱으로 날라가고 그렇죠? 이거 제곱 날라가고 요거 나눠지니까 위로 올라가고 미터 나눠 떨어져서 단위는 역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단위가 꼭 딱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어딘가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가 맞지 않으면 사실 두 개가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단위가 딱 맞을 때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건 뭐 대기업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물리학의 기초 원리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꼭 맞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계산을 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의 3승 모도를 갖고 이것도 역시 다른 애들의 10배.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요 둘이 다른 애들보다 항이 뭐 사이즈가 10배 거의 10배 가량 커요. 그러면 얘네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얘를 이기진 못하겠죠. 주도적으로 얘의 변화를 아주 미세하게 한 10분의 1 정도의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를 균형을 이루지 못하겠죠. 그렇죠. 요거 자체를 처리하려면 걔랑 똑같은 정도 크기를 갖는 녀석이 존재해야만 하고 그 녀석 둘이 보통은 균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이제 수평방향 운동 방정식에서는 요 두 텀이 전향력과 여기 이제 프레셔 그레디언트 텀 두 개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는 지균 균형이라고 하죠. 왜냐면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프레셔 그레디언트 폴스를 받아서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그 물체가 받는 전향력이 결국은 그 물체가 받는 힘과 균형을 이루는 타이밍에서 이제 속도가 가속이 끝나서 이제 그 균형을 이룬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의 회전하는 성분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균형을 이룬다라고 해서 지균 균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오스트로픽 밸런스라고 부르죠. 영어에서는. 그렇죠? 이게 지오스트로픽 밸런스의 기본 컨셉이에요. 자, 수평방향, 뭐 X방향도 마찬가지고 결국 Y방향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X방향 운동 방정식에서는 V하고 수평방향 이제 V하고 X방향의 이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균형을 이루고 이제 Y방향 운동 방정식에서는 오히려 U하고 Y방향의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균형을 이룬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X방향 운동 방정식인데 균형을 이루는 건 결국 Y 성분이고
y방향 운동 만드시는데 균형을 이룬 건 x 성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뭐랄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프레셔 코디네이트 단위로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 프레셔 코디네이트가 아니라 프레셔 코디네이트란다.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제 고도좌표계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굳이 고도좌표가 아니라도 우리가 등압좌표계를 쓴다면 이 텀이 그냥 이렇게 바뀌겠죠. dp dx 이렇게 마이너스 앞에 붙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그냥 바뀐다고 쳐도 사실은 우리가 방금까지 한 이 작업이 크게 차이가 날 건 없는 게, 사실은 이 P라는 녀석이 델타 P, 지오 포텐셜의 이 변화라는 녀석이 오더가 로분의 델타 P예요. 뭐 단위도 똑같고 오더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10의 3승 오더를 갖잖아요. 10의 3승. 얘도 10의 3승 오더 정도를 갖죠. 여러분들이 1기도를 보면 이제 지오 포텐셜이 한 이제 뭐 층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대략 지오 포텐셜 하이트로 보통 일교도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지오 포텐셜 하이트니까 이거를 중력 각도로 나눠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오 포텐셜 하이트로 한 100m, 200m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중력 각도 곱해서 지오 포텐셜을 바꿔보면 10의 3승 오더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랑 오더가 기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요게 사실은 뭐 요거랑 뭐 조금 공간이 없어서 애매하긴 하지만 요 부분의 L과 뭐 유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사실은 프레셔 코디네이트에서의 지오스트로픽 밸런스도 편하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스케일 어나리시스 관점에서.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항의 표현을 바꾼 것일 뿐 이 항의 크기라든지 항이 가진 의미가 바뀐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항의 균형이 어떤 좌표계를 쓰나 이제 유지가 된다. 라고 알고 계시는 뭐 좀 쓸데없는 부연 설명이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일단은 요 등고도 좌표계에서의 이제 직윤 균형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X방향 운동 방정식에서 이제 요것과 요거의 균형을 찾을 수가 있고, Y방향 운동 방정식에서 이것과 이 텀의 균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프레셔 그레디언트와 균형을 가지는 이제 바람장을 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좀 사고 실험이긴 한데, 왜냐하면 지구의 대기는 이미 웬만한 경우에는 이 직윤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직윤균형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이 단계는 좀 상상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멀쩡하던 수평 방향 어떤 이제 공간 분포에 여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뭐 폭탄이 터졌을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어떤 강한 힘이 들어가서, 평소엔 그렇지 않지만 왜냐면 평소에 다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쪽에 기압이 한 뭐 거의 10헥토파스칼 정도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로우가 빡 박혀요. 이런 식으로 로우가 빡 박히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가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은 하이 프레셔,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하이 프레셔고 안쪽은 로우 프레셔니까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이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기는 가만히 있었을 확률이 높으니까 공기가 이 공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이쪽으로 받으니까 이쪽으로 점점 가속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가속이 일어나면 문제는 이제 운동이 없을 때는 전향력이 없으니까 이 녀석에 의해서만 가속이 일어날 텐데, 이제 운동이 존재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녀석도 이제 텀이 생기죠. V 방향의 속도가 생기면 이제 얘도 폴싱이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전향력은 기본적으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북반구에서는 F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북반구라는 얘기죠. 이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가속되게 되죠. 그래서 방정식을 저 두 개의 중요 텀만 써보면 이런데, 이제
D 이렇게 쓸게요. 전미분항으로 질량을 따라가니까 du dt는 요거 이쪽으로 넘길게요. 넘기면 로분의 1 dp dx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와 pgf와 그리고 플러스 f v 코리올리스 포스의 조합으로 가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항이 없을 때는 이제 요항만에 의해서 운동이 시작되겠죠. 이런 식으로 운동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이쪽 방향으로. 근데 문제는 이쪽으로 운동이 시작이 되면 이제 V 방향의 속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V 방향의 속도가 생기면 V 방향의 속도에 의해서 얘의 오른쪽으로 코리올리스 포스가 작용을 하겠죠. 코리올리스 포스를 제가 뭐 색깔이 적당하진 않지만 이 색깔로 할게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쪽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시작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직각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휘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휘어져서 결국은 이제 저기압으로 빡 못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저기압 주위를 맴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맴도는 바람이 생기는데 왜 이 맴도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와 이쪽으로의 코리올리스 포스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원심력도 약간 있어서 사실은 이게 100% 얘랑 두 개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원심력도 약간 도와줘서 이 세 힘의 합이 0이 되는데 보통 종강규모에서 원심력은 작은 편이니까 보통은 이 PGF랑 코리올리스 포스 얘기를 우리는 많이 언급을 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저기압 주변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제 바람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형태를 우리는 지균균형이라고 해요. 이 프레셔의 형태와 이 주변 바람장, 이 주변을 도는 바람장, 요거를 이제 우리는 지균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지균균형을 이용하면 우리는 이제 프레셔의 분포만 알고 있어도 이 프레셔 주변에 PGF의 균형을 이루는 코리올리스 포스를 갖는 형태로 바람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바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왜냐하면 이래야 이제 코리올리스 포스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저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프레셔 그레디언트랑 균형을 이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바람의 정보를 얻게 되고 이 바람을 우리는 지균풍이다 라고 부르죠. 지균균형을 이루는 바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V에다가 G, U에다가도 G를 붙였어요. 자, 이게 이제 지균균형의 좀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벡터 형태로 좀 나타나면 이런데 요건 조금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음 이제 조금 더 이거보다 간단한 형태인 프레셔 코디네이트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똑같은 걸 우리가 프레셔 코디네이트에서 표현하면 그냥 프레셔 코디네이트에서는 프레셔 그레디언트 대신에 지오 포텐셜 그레디언트를 쓰니까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훨씬 간단한데 폼이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프레셔 코디네이트지만 요거는 고도좌표 계에서의 프레셔지만 요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1기도의 형태예요. 500헥토파스칼에서의 500헥토파스칼에서 그러니까 등압좌표계에서의 등압좌표계에서의 지금 지위 고도를 그린 거예요. 쉐이딩은 음영 처리된 부분이 이제 지오 포텐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지오 포텐셜이 여기가 조금 낮고, 그렇죠? 그래서 500헥토파스칼의 지오 포텐셜 하이트니까 뭐 요거를 아주 조금 너무 단순화하는 거긴 하지만 중력각도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대략 여기는 한 5,000 미터 정도 되고 5km 정도 되고 조금 높은 데는 5,700 정도 되죠. 그렇죠? 좀 많이 멀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 정도의 스케일에서 한 100에서 2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기압 형태, 지오 포텐셜이 낮은 지역, 그러니까 저기압인 영역이죠. 존재할 때
그 저기압으로 바람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실제 이 관측된 바람을 보면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건 이제 관측된 바람이에요. 보면 이제 얘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맴도는 형태를 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얘가 완벽한 패곡선이 아니어서 뭐 다 들어가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 바람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저기압을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고기압을 중심으로는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이게 대기가 지균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사실 뭐 지균 이제 지오 포텐셜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고 벡터 형태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데 이 타이밍에 우리가 벡터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벡터로 사실 요 방정식이나 요 방정식이랑 똑같은 방정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에 조금 익숙한 친구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서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한 2, 3분만 들여서. 자, 보면 이제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우리가 벡터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하나의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에다가 K를 곱하면 K는 연직 방향의 단위 벡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바람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쓸 수가 있는데 요거 그냥 수식으로만 전개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요게 되는지 요게 그렇죠? 요거 한번 전개해 봅시다. 자, 보시면 이제 H는 수평 방향의 그레디언트를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오 포텐셜의 수평 방향의 그레디언트 조금 색깔이 조금 진하게 할게요. 수평 방향의 지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를 이제 벡터 형태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한 컴포넌트를 표시해 보면 얘는 I dp dx 플러스 j dp dy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수평 방향의 그레디언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x 방향 성분과 y 방향 성분 두 개를 다 얻게 되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k를 한번 곱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공간적으로는 k를 수평 방향의 벡터에 k를 곱한다는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는 것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뭐 지금은 화면상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크로스 프로덕터는 이제 시작하는 벡터에서 끝나는 벡터를 이렇게 감아질 때 시작해서 이제 끝나는 벡터가 이쪽이고 시작하는 벡터가 이쪽이라고 칩시다. 감아질 때 이 엄지손가락이 나타내는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이게 더 적합하려나? 이제 여러분들 관점에서 제 요 평면을 요 지금 제가 보는 요 평면을 이제 XY 평면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XY 평면을 지금 뭐랄까 비디오로 보니까 이게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XY 평면에다가 이제 K라는 벡터는 이렇게 하는 게 나으려나요? XY 평면에 사실 K라는 벡터는 이제 화면을 뚫고 나와야 되니까 이쪽 벡터인데 그러니까 자 이게 X 요게 Y라고 칩시다. 그럼 K라는 벡터는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요 벡터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뚫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벡터인 거죠. 이게 그래서 K를 얘한테 곱한다는 의미는 요게 이렇게 돼서 요쪽 방향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을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이 이렇게 도는 효과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데 지금 뭐 화면이 이게 비디오라 이제 반대쪽일 거긴 하지만 네 아무튼 비디오로 좀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손 법칙을 쓰게 되고 오른손으로 시작해서 시작하는 벡터에서 끝나는 벡터로 이렇게 감아줄 때 이제 엄지손가락이 표시하는 방향이 이제 K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수식으로 쓸 때는 k랑 i랑 곱하면 j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값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요거랑 곱하면 j가 되죠. 그렇죠? ki j니까 요거는 이제 j가 되고 이건 사라지겠죠. k랑 j랑 곱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사라지고 이거는 마이너스 i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f분의 1은 뭐 거의 상수에 가까운 값이니까 그냥 일단은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곱해줘야겠죠. f분의 1 이렇게 정하면 결국 요거가 되죠. 요거가 그러면 정말 UG인가? 그렇죠? UG란 얘기는 U, G, I 성분과 VG, J 성분으로 되어 있겠죠. 이 두 개가 지금 같다라고 이 방정식을 이제 분해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는 I끼리 같아야 되고 J는 J끼리 같아야겠죠. 그래서 I 성분만 뽑아보면 X 방향에 관련 성분이겠죠. 그래서 UG는 뭐죠? 마이너스 F분의 1 dP dy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VG는 F분의 1 dP dx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UG는 뭐 F가 이쪽에 붙어 있긴 하지만 UG는 이제 F분의 1 dP dy고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다 사라지니까 VG는 F 이쪽으로 보내면 F분의 1 dP dx F분의 1 dP dx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벡터 어널리시스에 조금만 익숙하면 요게 요 두 개를 한 번에 나타낸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뭐 조금 여러분들이 벡터 노테이션에 조금 더 익숙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벡터 노테이션에 익숙해지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연풍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봐요. 요거 지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죠. 그래서 지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는 큰 쪽, 작은 쪽에서 큰 쪽을 나타내는 어떤 벡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오 포텐셜이 이렇게 음영처럼 있을 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색깔을 뭘 써야 잘 보이려나? 뭐 이 정도 쓰면 잘 보이려나? 자,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이것도 별로네요. 이 색깔 씁시다. 이거 더 안 보이네. 이 정도 쓰면 자, 이거 쓰면 되네. 자, 그레디언트 더 안 보이는구나. 그냥 합시다. 자, 여기선 그레디언트가 뭐 이렇게 이 정도 씁시다. 그냥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여기서는 뭐 이렇게 좀 큰 쪽을 나타내는 벡터니까 이쪽 여기서는 작긴 하지만 이 정도 여기를 나타내고 여기를 나타내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죠? 자, 이 벡터가 요거예요. 근데 거기다 k를 곱해요. k를 곱한다는 얘기는 뭐죠? k는 곱하면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랬죠. 얘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이 녀석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죠. 얘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고 얘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기압을 주변으로 이렇게 도는 방향의 바람이 형성된다는 것을 굉장히 사실은 쉽게 우리가 벡터만 익숙하면 굉장히 쉽게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려운데 익숙해만 지면 훨씬 많은 어널리시스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벡터 형태로는 직윤풍이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거 외우는 것보다 요거 외우는 게 훨씬 더 쉽죠. 외운다고만 쳐도 그냥 이제 그레디언트 지오 포텐셜에 K 한번 곱해주고 F분의 1 한번 이렇게 크기 균형만 맞춰주면 이게 U 직용풍이 된다 라는 뭐 요 컨셉만 한번 조금 익숙해져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몰라도 큰 의미는 없긴 한데, 큰 문제는 없긴 한데, 왜냐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다 보면 이게 더 편해요. 많은 분석을 처리할 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벡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벡터 해석을 조금 연습을 하세요. 제가 따로 슬라이드만 따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수업을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직용 균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저기압 주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기압을 주변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생기고, 고기압 주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실제로는 생기게 된다. 이유는 전향력이 자꾸 이제 기압 경도력 방향으로 얘가 나가지 못하고 자꾸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이런 현상의 바람을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오 포텐셜만 알아도 직용 균형이 잘 맞는 중위도에서는 우리가 바람의 상당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직용 균형의 굉장한 강력한 아이디어예요. 오케이? 자, 이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스케일 어널리시스를 하면, 이제 연직 방향에 대해서 스케일 어널리시스를 하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큰 두 개의 균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W를 T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스케일이 이거는 똑같이 UWL이겠죠, 그렇죠? 얘랑 이제 UUL, UWL, 요게 U 대신 W니까 바뀌고, 얘는 G는 그대로 G고, 얘는 P고,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의 프레셔의 차이는, 연직 방향의 프레셔는 수평 방향의 프레셔의 차이와 달라요. 수평 방향의 프레셔는 델타 P로 굉장히 작은 값이지만 한 10헥토파스칼 정도 바뀌지만, 연직 방향의 프레셔 변화는 우리가 대륙간 하부부터 대륙간 상부로 대륙간 계면까지 올라가면 거의 1000헥토파스칼에서 200헥토파스칼, 250헥토파스칼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 800헥토파스칼이 바뀌어요. 30헥토파스칼이 아니라 80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거의 1000헥토파스칼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연직 방향의 프레셔 변화율은 유일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실제로 프레셔 그 자체의 값과 거의 같다. 거의 그 스케일로 바뀐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km 정도 올라가면 프레셔만큼이 다 바뀐다라는 것이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델타 P가 아니라 P로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PH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실제 값을 이렇게 넣어보면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 근데 얘는 10승, 10승이 아니라 10의 1승, 그러니까 10, 얘도 1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다른 텀들이 얘네들을 넘볼 수조차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이제 수평방향 운동방정식에선 얘네들의 한 10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 힘을 내면 얘네 한 20-30% 바꿀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차로 작용할 수 있는데, 연직 방향은 얘가 아무리 진짜 잘 나봐야, 정말 아무리 세게 나와도 이거 10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얘보다는 한참 작은 값이죠. 이게 진짜 잘 나와서 100배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전히 얘보다 한참 작은 값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기에선 이 균형을 거의 깰 수가 없어요, 사실. 이 균형에 아주 작은 미세한 이제 균형의 차이를 살짝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균형이 깨지지 않아요. 대기에서는. 이것을 이제 중력과 이제 연직 방향 기압 경도력의 균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를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 정력학 평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 물리적으로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중력은 뭐죠? 공기가 받는 어떤 질량이 있으니까 공기가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어떤 힘을 받겠죠. 하지만 이 공기가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만약 움직인다면 우리가 계속 바람을 맞고 있어야겠죠. 아래로 내려가는. 자,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프레셔가 여기 있는 프레셔보다 살짝 더 높겠죠. 왜냐하면 여기의 프레셔가 어떻게 보면 이만큼 공기만큼 더 눌린 거잖아요. 그렇죠? 공기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기가 프레셔가 더 높고 상대적으로 프레셔가 좀 낮은데 공기가 적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프레셔의 그레디언트가 결국 아래는 세게 누르고 위에는 살짝 누르기 때문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위쪽으로 향한대요. 아래쪽이 프레셔가 높으니까 위쪽보다는. 그렇죠? 대기가. 그래서 이 힘이 여기 사이에 있는 공기가 받는 지구의 중력하고 균형을 이루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균형이 굉장히 강력하다. 대기에서는. 정도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델타 Z라는 사이에 있는 공기가 사실은 연직 방향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유도할 수도 있지만 그 컨셉을 가지고도 유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직 방향에 델타 Z만큼의 공기가 쌓여있다고 칠 때 그 안에 있는 얘는 델타 M만큼 공기가 있다고 칩시다. 질량이 있겠죠. 그리고 이 단위 면적을 S라고 치면 여기 있는 공기 질량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가 받는 중력은 얼마일까요? 얘가 받는 중력은 이 델타 M 곱하기 G겠죠. 왜냐면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은 mg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해서 mg만큼의 힘을 받고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생각해 보면 s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m은 뭐죠? m은 밀도 곱하기 부피죠. 그렇죠? 밀도 곱하기 부피인데 부피는 뭐죠? 부피는 요 단위 면적 곱하기 델타 Z죠. 그래서 m은 결국은 s 곱하기 델타 Z 로 s 델타 Z인데 델타 m은 요걸 s로 나눴으니까 s 날라갔고 이제 g랑 로랑 델타 Z만 남겠죠. 그래서 결국은 단위 면적당 받는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은 색깔이 좀 많이 안 나네요. 중력에 받는 요 힘,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로지 dg라고 쓸 수가 있고, 대신 여기에 받는 이면에 받는 압력 그리고 요 아랫면에 받는 압력은 이제 중력과 요 힘이 이제 아래로 찍어 누르는 힘이고, 그렇죠? 그래서 P랑 델타 P 그리고 중력 G 로 델타 Z가 이제 아래로 찍어 누르는 힘이고, 요게 밑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받쳐주는 이 P라는 힘하고 사실은 같아요. 그래야 균형을 이루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고 이쪽으로 옮기면 델타 P는 마이너스 로g dg라는 걸 우리가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델타 P라는 것이 이 위로 올라갈수록 변하는 이 프레셔의 양이 음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로도 양수고 G도 양수고 델타 Z는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정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면 프레셔는 감소하게 되고 그 비율은 이만큼 된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dp dg는 마이너스 로지다라는 값을 우리가 얻게 되죠. 이게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컨셉츄얼리 우리가 어떤 값을 얻어도 되고, 아니면 이게 사실은 싫으시면 근데 근본적으로 연직 방향 운동 방정식에서 얻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한 가지 개념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마쳐 드릴게요. 이제 프레셔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멀윈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인데 하이드로스태틱 이퀘이션을 이제 프레셔 코디네이트에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사실은 dpdg는 마이너스 로지의 새로운 그냥 다시 그냥 정리한 폼일 뿐인데 요게 조금 재미있는 의미를 가져요. 왜냐면 이제 dp는 엄밀히 말하면 dp는 엄밀히 말하면 g dg고 그렇죠? g가 이제 상수라는 가정하에 dp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요거는 마이너스 p분의 rt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데 뭘 얻게 되냐면 p를 여기로 보내볼게요. 이렇게 얻게 되는데 g, d, g 이렇게 얻게 되죠. 귀찮으면 로드 이쪽으로 g도 일로 옮겨도 돼요. 원하시면 g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재밌는 것은 얘도 상수요. 얘는 이제 압력이고 얘는 그러니까 얘는 상수고 얘는 압력이고 얘는 중력각소니까 상수고 이제 얘는 온도 값인데 우리가 두 등압면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1000헥토파스칼과 850헥토파스칼이 있다고 치면 이 dp 값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그 두 등압면 사이의 온도에 따라서 이 등압면의 두께가 변하는 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이런 식으로 두께가 크게 되고 왜냐면 T값이 크니까 그렇죠? dp 값은 지금 음수겠죠. 그렇죠? 왜냐면 1000에서 850이 됐으니까 150헥토파스칼만큼 줄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50헥토파스칼이고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사라지는 거고 요것들은 지금 다 크게 변하지 않는 값들이니까 요 TA에서 요 두께가 결정돼요. 만약 두 등압면이 있다면 그 두 등압면 사이의 두께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온도가 뜨거우면 더 두껍고 온도가 차가우면 더 얇다 라는 것을 힙소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고 이 기본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서멀 윈드 밸런스라는 방정식을 유도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